나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돈도, 명예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다 갖췄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인생을 물어보면 나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바쁠 뿐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말이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많이 했던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다. 아내와 이혼한 지 7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이제는 잘 기억하지 못했다. 재벌 남자의 이혼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더 자극적인 사건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혼도 조용히 사라졌다. 아내는 조용한 여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수가 적었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남편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는 여자. 그게 현명한 아내라고 믿었다. 결혼 초 사람들은 나에게 운이 좋다고 말했다. 집안에 잘 맞는 여자다. 조용해서 탈이 없다. 그 말들이 모두 칭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아내를 사람이 아니라 자리로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였고 내 아내였으며 어머니의 며느리였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묻지 않았다. 나 역시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침묵이 동이라고 믿었다.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착각했다. 결혼 생활 내내 우리는 큰 싸움을 한 적이 없었다. 고성이 오간 적도 없었고 서로를 비난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를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아내는 늘 마지막이었다. 집안 행사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에서도 어머니가 말하면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내가 말하면 아내는 따라왔다. 그게 질서라고 믿었다. 그 질서 속에서 아내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걸 나는 7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그날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 집은 늘 정돈돼 있었고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올라왔으며 행사에 빠지는 일도 없었다. 아내는 항상 제자리에 있었다. 문제는 그 자리가 너무 정확했다는 점이었다. 아내는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내 옆이 아니라 내 뒤에, 어머니 옆에서도 한 발 뒤, 친척들 앞에서도 한 발 뒤. 나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가져야 할 태도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가 앞으로 나서지 않을수록 나는 안심했다. 말썽 부릴 일은 없겠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땐 몰랐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어머니가 드실 반찬부터 확인했다. 그 다음이 내 식사였다. 마지막이 자기 몫이었다. 그 순서가 당연해진 지 얼마나 됐는지 아무도 세지 않았다. 나는 그걸 사랑이라 믿었다.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착각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오늘은 밖에서 식사해도 될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니 식사는?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깐, 아주 잠깐 눈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준비할게. 그날 아내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이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포기였다. 아내는 자기 욕구를 하나씩 접어넣고 있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 사람들 앞에서 아내는 항상 웃었다. 웃을 타이밍도 정확했다. 어머니가 농담하면 웃고, 친척이 말을 걸면 대답하고, 나를 치켜세우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익숙해질수록 나는 아내를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 보고 있었다. 아내는 집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갈등을 흡수하는 사람, 아무도 그 흡수된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 앉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여보, 나한테는 내 편이 있어?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는 웃으며 넘겼다. 무슨 소리야? 괜히 생각 많아져서 그래. 그 말이 아내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대신 완벽해지려 했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 완벽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몰랐다. 어머니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다. 원래 며느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을 나는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편했기 때문이다. 갈등이 생기지 않았고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안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안정은 아내 혼자 버티고 있던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아내가 완전히 무너진 날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그날은 집안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다. 그날 음식은 신경 써서 해라. 사람들이 보는 자리다. 괜히 흉 잡힐 일 만들지 말고. 아내는 전화가 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네, 어머니.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저 조건반사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행사 당일 아내는 새벽부터 움직였다. 부엌불은 해가 뜨기도 전에 켜져 있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내는 단 한 번도 의자에 앉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저 정도면 충분하지. 그 충분함의 기준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모였고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화목했다.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말이 없어서 그렇지 일은 잘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웃으며 맞장구 쳤다. 아내는 그 웃음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어느 손님이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다. 그래도 며느리는 좀 똑 부러져야 하는데. 그 말이 공기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아내의 귀에는 또렷이 막혔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동의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때 어머니가 아내를 불렀다. 너 오늘 왜 그랬니? 아내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보였어. 그 말에 아내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변명하지 마. 그 한마디에 아내의 말은 끝났다. 나는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괜히 나섰다가 더 큰 소리가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침묵이 아내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버림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날 밤 아내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을 열어보니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도 피곤해서 그러신 거야. 그 말이 위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나 여기서 사람 맞아?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이라고 말하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는지 설명해야 했고, 아니라고 말하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침묵을 택했다. 그 침묵이 결정타였다. 그날 이후 아내는 달라졌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포기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어머니 눈치를 살피지 않았다. 말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 감정도 표정도 점점 사라졌다. 나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괜히 마주하면 무언가 결단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이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다. 아내는 친정으로 간 게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불안해졌다. 그리고 이틀 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제 그만할게.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두 번째 읽고서야 가슴이 서늘해졌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아주 조용히. 그 모습이 이미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익숙해 보여서 나는 더 불안해졌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 질문에 아내는 잠시 나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내가 없어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잖아. 그 말이 이혼의 전부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자리를 스스로 지운 사람처럼 떠났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포장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 방어였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물건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가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공기가 달라졌다. 집이 아니라 빈 껍질 같았다. 아내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 위자료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말이 쿨하다고 느껴졌다. 깔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게 상처받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착각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아내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이 나오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날도 회의가 있었다. 도장을 찍고 바로 회의실로 돌아갔다. 서류는 비서가 챙겼고 감정은 나 혼자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음식이 없었다. 늘 당연하게 올라와 있던 밥과 국이 없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미 끝난 사이에게 왜 전화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다. 나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날 처음으로 집에서 라면을 끓였다. 아내가 있던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럴 일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혼 사실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다.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안 맞았던 거겠지. 그 말들이 위로처럼 들렸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내는 이혼 후 바로 연락을 끊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뒀다. 나는 그걸 정리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기 인생을 다시 꾸리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실상은 세상과의 단절이었다. 아내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싱크대. 그 공간에서 그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됐다.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체면도 아닌 그냥 혼자. 처음 며칠은 그 자유가 낯설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괜히 청소를 하고 괜히 정리를 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집안 행사, 어머니의 말, 내가 돌아서던 모습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그때 조금만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아내는 자기 자신을 책임자로 삼았다. 왜 더 강해지지 못했을까? 왜 그때 떠나지 못했을까? 왜 끝까지 참았을까? 그 질문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리를 때렸다.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아픈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일어나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대로 누워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세상과 연결된 선을 하나씩 끊고 있었다. 그 무렵 아내는 우연히 절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조용해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없었고 소리가 없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신발을 벗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왜 왔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참아왔던 게 아니라 올 줄을 잊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내는 그날 밤 절에서 잠을 잤다. 정식으로 머무르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권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돌아갈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하나를 내주고 차 한 잔을 놓아두었을 뿐이다. 그 침묵이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허락받은 휴식처럼 느껴졌다. 아침이 되었을 때 아내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꿈도 꾸지 않았고 과거도 떠오르지 않았다. 눈을 뜨자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쳤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안심시켰다. 절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며느리도 아내도 누군가의 전처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아내는 며칠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고 그마저도 짧았다. 스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여기서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나요? 스님은 미소도 짓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버텨오셨습니다. 그 말에 아내의 가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누군가에게 참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내는 오래 울었다. 소리 없이 울다가 멈추고 또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긴장을 풀었을 때 저절로 흐르는 물 같았다. 아내는 저를 떠나지 않았다. 떠날 이유가 없었다. 밖으로 나가면 다시 혼자가 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절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잠시 걷고 다시 쉬었다. 그 단순한 반복이 그녀를 조금씩 가라앉혔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무 쓸모가 없어도 괜찮구나. 그 생각이 그녀를 살게 했다. 쓸모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배워온 사람에게 그 깨달음은 너무 컸다. 그녀는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 대신 여기서 사라질 준비를 했다. 출가는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 일이 아니었다.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진 결과였다.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녀는 그 평온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머리를 깎는 날 아내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자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름 대신 호칭으로 불렸다. 그 호칭은 아무 과거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가벼워졌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서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내 인생이 문제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사람 지금 절에 있다더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어서 들은 말이 내 숨을 멎게 했다. 출가했대.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얼굴, 질문하던 밤, 사람 맞냐고 묻던 목소리.
그 모든 게 지금에서야 하나로 이어졌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나를 절로 끌고 갔다. 절로 향하는 길에서 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기사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차 안의 공기가 충분히 무거웠기 때문이다. 차창 밖으로 나무들이 지나갔고 계절이 조금 바뀐 게 느껴졌다. 그 사이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다.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이 문을 넘으면 알게 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알아버리면 다시는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돌아설 수는 없었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스님은 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그 태도가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애도를 받는 느낌이었다. 그분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차를 내주며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여기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내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늘 남의 입장에서만 자기를 설명하셨지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누군가의 체면으로서 그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씩 자리를 찾았다. 아내가 왜 늘 주어가 없는 말만 했는지. 괜찮아요.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 뜻대로 해요. 그 말들이 사실은 자기 말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덧붙였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지워야만 살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다. 나는 그동안 아내를 지운 게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를 지우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 아니,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스님은 잠시 나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원망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은 하셨지요. 스님은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도 돼서 편안하다고. 그 말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미움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때 스님이 말을 이었다. 지금은 뵙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들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앞에 섰다.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는 기억보다 훨씬 낮고 잔잔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내가 알던 얼굴과 닮아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기대도 불안도 붙잡음도 없는 얼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이미 이별 같았다. 잘 지내? 그 질문을 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그 짧은 대답 안에 내가 없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침내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는 잠시 나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말해도 당신이 곤란해질 것 같았어. 그 말이 숨을 막히게 했다. 당신은 늘 책임이 많았잖아. 그녀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담담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 말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 미안해.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작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당신 나쁜 사람 아니야.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더 오래 상처를 줬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내가 누구였는지 묻지 않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재벌도 회장도 아닌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한 남자로 그녀는 다가오지 않았다. 위로하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게 그녀가 지켜낸 마지막 경기였다. 잠시 후 그녀는 말했다. 이제 가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는데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당신도 편안해지길 바라요. 그 말은 기도였다. 절을 내려오는 길에 나는 차를 세웠다. 그리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던 인생에서 단 하나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라는 것.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그녀는 세상에서 조용히 물러났고 나는 그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게 내가 받은 벌이었다.